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의 뒷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도를 떠나 오사카에 도착한 선자와 이삭을 형 요셉이 반겼습니다. 요셉은 6년 동안 비스킷 공장에서 작업 반장으로 일하며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죠. 그가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에 동생이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11년 만에 동생과 재회합니다. 요셉이 선자네 하숙집에 묵었을 때 선자는 대여섯 살 정도의 꼬마였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아이까지 임신한 모습. 그런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겠다는 이삭의 결정이 요셉은 선뜻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훈이의 인자함과 양진의 현명함을 기억하며 동생의 결정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전차를 타고 조선인들이 사는 빈민가인 이카이노에서 내렸는데요. 그곳은 대지하고 조선인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에서부터 동물의 악취가 상한 음식이나 변소 냄새보다 역해서 선자는 입과 코를 막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집들이 조잡한 자재로 형편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요셉과 경희는 약간 경사진 지붕이 덮인 상자 같은 판잣집에 살았는데요.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그 집도 어렵게 샀다고 말합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괜찮은 부동산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나마 이곳이 조선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동네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선자와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던 형수 경희는 반듯한 용모로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치마와 빳빳한 블라우스를 맵시 있게 차려입은 일본인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낡은 한복을 입었고 이카이노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빤히 보지 않았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조선인을 무시하며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선자에게 경희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새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자는 경희를 언니라고 불렀고 둘이 자주 장을 보러 다니면서 친자매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카이노에 적응한 선자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됩니다. 이삭의 형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노아로 지어주었죠. 노아를 낳기 전에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선자와 이삭이 오사카로 들어오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어서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선자는 요셉이 이삭과 자신을 위해서 돈을 빌렸고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수가 준 회중시계를 팔아서 그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보수적인 남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경희는 선자가 하는 행동을 남편이 문제 삼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임산부인 선자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당포에서 흥정에서 회중시계를 꽤 비싼 값에 파는 데 성공했고 그 돈으로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어졌던 한수와 선자의 인연을 연결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한수는 야쿠자인 일본인 장인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오사카에서 식당과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때문에 전당포 주인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영국제 회중시계는 그렇게 선자의 자취를 한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오사카에 온 이삭은 오사카의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된 지 6년쯤이 지났습니다. 주기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했고 교인 한 명이 천황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순서에 이런 의식은 우상숭배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순사에게 걸리게 됩니다. 이삭은 그 교인이 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과했고 그 탓에 목사인 이삭까지 순사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간 이삭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종교운동가라는 명목으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이 끌려가기 전 이삭과 선자의 둘째 아이 모자수가 태어났기에 선자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선자는 매일 아침 경찰서에 들려서 깨끗한 속옷과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달걀을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신맛이 나는 외간장에 푹 담가뒀다가 빈약한 도시락에 보태어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삭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아이들을 키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치 장사를 시작합니다. 김치 냄새를 못마땅하게 여긴 상인들은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지만 웬일인지 일본인 도축업자가 옆자리를 내줍니다. 선자는 고향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자의 목소리에 행인들이 고개를 돌려 선자를 바라보면 창피했지만 김치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선자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김치를 팔던 어느 날 단정한 차림에 묵직한 안경을 낀 남자가 자신을 김창호라고 소개하며 김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역 앞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데 김치가 많이 필요하다며 만드는 김치를 모두 자신의 식당에 팔라고 했습니다. 배추와 채소도 구해줄 수 있으니 자신의 식당에 와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근무 조건과 급여가 상당히 좋았기에 경희도 남편 요셉을 어렵게 설득해서 선자와 식당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가 8살이 된 1942년
이삭이 감옥에서 갇혀있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삭의 병은 병원이나 의사도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자는 몇 날 며칠 아픈 이삭을 돌봤습니다. 이삭은 노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훈이가 손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노아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삭의 죽음은 노아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노아는 영리하고 성실한 아이라서 학급에서 1, 2등을 차지해서 일본인 교사들을 놀라게 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조선인이라며 노아에게도 잔인하게 굴었고 김치 냄새가 난다며 마늘똥이라고 부르며 괴롭혔지만 노아는 자상한 아버지 이삭과 친구처럼 친근한 큰아버지 요셉을 의지하며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목사인 이삭이 감옥에 끌려갔고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더 잘 들어준다던 신은 노아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빠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삭은 고문으로 망가진 몸으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아는 이삭의 죽음으로 신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어가는 괴롭힘을 당하는 숱한 조선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해방 직전이었던 1944년의 어느 겨울 오랜 전쟁으로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새 밥그릇, 대야, 솥, 조리도구, 새 젓가락까지 압수합니다. 식당 주인 창호는 선자와 경위를 불러 내일 식당 문을 닫을 거라고 통보하죠. 모든 식기를 넘겼고 부엌도 비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호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많은 남자가 전쟁터나 광산에 징집되었죠. 창호가 경위와 마지막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선자는 마지막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에 들어온 손님은 한수였습니다. 회색 모직 정장의 검은 외투 차림으로 선자의 눈앞에 12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수는 이삭이 감옥에 간 후 선자가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선자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창호는 한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한수는 지속해서 선자를 지켜보고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죠. 그런 한수는 심각한 얼굴로 선자에게 당장 오사카를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군이 조만간 일본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고 오사카에도 폭격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곳에 있다가는 요셉, 경희 두 아이 모두 위험하다고요. 창호가 오사카 외곽에 있는 농장으로 선자네 가족들을 안내해 줄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면 거처와 식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요. 일본인 농장 주인은 한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니 그곳에서 안전해질 때까지 지내라고 부탁합니다. 선자는 오사카를 떠나야 한다면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수는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좋은 공장 일자리를 제안받고 떠났지만 그런 일자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젊은 처자들은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선자의 엄마 양지는 젊지 않으니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이 찾아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양진이 살아있다면 농장으로 보낼 테니 먼저 가족들과 농장으로 가 있으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날 요셉은 나가사키에 있는 제철 공장에서 조선인 일꾼들을 관리하는 작업 반장 일자리를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함께 갈 수 없었기에 혼자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자와 경희는 창호를 따라서 일본인의 농장에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정말 미국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한수의 예측대로 선자가 살던 오사카의 동네는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양지는 한수의 도움으로 농장으로 와서 선자와 재회하게 됩니다. 노아와 모자수는 양진, 경희, 선자의 돌봄 아래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지만 나가사키로 간 요셉은 폭격과 화재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찾아서 경희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한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자의 가족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노아 때문이라는 것, 한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그것은 자기 동생 이삭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인이 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난 요셉은 매일 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한편 할머니 양진과 엄마 선자 그리고 경혜까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든 노동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노아와 모자수를 함께 키워냅니다. 그런데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했던 차별과 순환을 딛고 노아와 모자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억척스러움은 강인함과는 다른 결로 온갖 수모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치부로 느껴질 수 있는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성에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런데 민족성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될 수밖에 없고 시대적 아픔과 함께 지독하게 그들의 삶을 파고듭니다. 조선인에게 허용되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기에 파친코를 운영하게 된 모자수의 선택, 친부인 한수가 일본 야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과 연락을 끊고 은둔하며 살고자 했던 노아도 파친코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파친코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시대적 아픔의 대물림을 상징합니다. 또한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일본에 숨어 살고자 했던 노아를 한수와 선자가 찾아낸 다음날 노아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온 한국계 교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애환과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애환과 고통을 억척스러움만으로 극복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노아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야쿠자가 친부라는 사실과 그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의 학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일그러진 모성애를 가진 선자의 선택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도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이상주의자였던 이삭을 더 닮은 노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살아남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억척스러움보다 삶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주의자였던 이삭과 현실주의자였던 한수의 대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주의자가 품었던 희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취하는 현실주의자의 선택은 근시안적인 선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적 아픔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만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 희망이 역사라는 항로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신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키를 놓치지 않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질 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제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후손 역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